시간에 이어서 오늘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적 사유 그리고 방법을 함께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이학, 석사, 이론적 물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서울대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을 졸업하셨고요. 이 협동과정 박사 학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삼성디자인연구원 겸임교수, 그리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조립대학 나노기술연구센터 제어로봇 시스템학회 로봇 윤리 현장 재정연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과학철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인간과 과학, 삶, 반성, 인문학, 인문학으로 과학 읽기, 논리교실 필로지아, 영화로 과학 읽기, 과학으로 생각한다, 필로 테크놀로지를 말한다,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논문 그리고 저 역서들이 있습니다. 이중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중원입니다. 우선 그 모교 철학원은 제가 늘 갈망하던, 그 자리에서 한번 강연하기를 갈망하던 그런 저의 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모교 철학원과 같은 이런 전문적이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어떤 준비라고 할까요? 전문가들만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사회로 나아가려는 그런 열린 무대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주제나 논의하고 토론하는 주제도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주제라기보다는 상당히 폭넓고 다양한 그런 주제를 늘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철학원이 저희 대학 또는 서울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토마스 쿤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역사학자인데요. 과학사가인데 사실은 오늘날 저희 과학철학에서는 과학철학자로서 위상지음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토마스 쿤이 20세기 과학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열어왔는지 그걸 좀 소개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20세기는 사실 과학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에서는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담론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모교 철학원의 목요일날 행사죠. 거기도 매주 목요일날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처음엔 철학자들은 없었습니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지질학자, 생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과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과학을 우리가 본성이 뭐냐 하는 거하고, 과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과학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어서 그런지 과학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로 과학 방법론을 논의하게 됩니다. 과학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제 각 분야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방법론이 어떤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 과학이라는 지식이 다른 여타의 지식과 다른 차별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죠. 그러면서 과학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논리 실증주의 또는 논리 경험주의라는 이제 철학 사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그 빈 스쿨에는 철학자들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또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철학자들이 이제 합류도 하고 철학자들과 이제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카를란이라는 철학자, 햄페이라는 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과학자들이 그때 그 논리 경험주의에서, 논리 실증주의에서 얘기가 됐던 그 과학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결국 이제 과학 지식에 관한 문제인데 과학 지식은 두 가지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경험적인 자료, 관측 자료라는 영역과 뭔가 이런 관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추상적인 이론 영역. 이 두 가지가 과학 지식의 어떤 두 층위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느냐.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다루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소위 정당화라는 그 정당화의 문제, 과학 지식의 정당화의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에 논의를 출발할 때 과학 방법론에서 어떠한 우리는 각 학문 영역별로 이러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학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처음에 논의를 출발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과학에서 사실 중요한 게 발견이죠.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의성과 연계시켜서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하나의 문제, 과학 지식의 정당화 문제 이것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현상 자료로서 어떤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이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이 양자 간의 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설명하느냐 어떤 그 내적인 구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론은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좀 약화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 가능한 건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과학을 과학 지식으로 문제를 보았고 과학 지식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서도 발견보다는 정당화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학 지식을 정당화의 차원에서 논의하다 보면 결국 지식은 언어의 집합이고요. 명제와 진술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논리적인 접근, 분석적인 접근, 언어적인 접근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논리 실증주의의 어떤 등장은 이후에 언어 철학, 분석 철학,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분석의 발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20세기 초반에는 과학
철학하면은 그래서 정통적인 과학 철학의 주제하면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학 지식의 논리적 구조, 거기에서 이제 이론 명제와 관찰 명제의 구분과 그들 간의 상호 논리적 관계, 이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과학 이론의 정당화 문제, 과학 이론이 확증하고 반증하는 문제죠. 과학 이론을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옳은지 그른지 증명할 거냐. 그래서 과학 이론의 확증과 반증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학 이론의 등장은 결국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현상이 진행된다라는 어떤 과정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규명하는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이론이 등장 자체가 현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상에 대한 설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론이 관측 자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들을 또 규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것이 세 번째 주제고요. 네 번째 주제는 결국은 과학 이론을 통해서 현상이 성공적으로 설명되면 사람들은 이 과학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과학 이론에 담겨져 있는 이론적인 다양한 용어들이 있죠. 우리가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도 많습니다. 그런 생소한 어떤 그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자들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과학 이론에 대한 실제론적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과학 이론은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지적 도구로 볼 것이냐. 그래서 실제론과 도구론 논쟁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론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현상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그 이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적인 전제들, 그 다음에 용어들, 어떤 것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상들 간에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하고 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턴은 만유 인력이 실제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또는 지구와 달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고 그것은 질량을 가진 두 물질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힘이다. 본성적으로 갖게 되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을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과는 다른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주장을 하죠.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결국 뉴턴이 얘기했던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겉보기 현상인 거지 실제는 이렇다. 이런 다른 이야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죠.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간 공간의 구조가 이렇게 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흐름도 달라지고 공간도 휘어져요. 그러면은 그 휜 공간 속에 지구가 그 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것처럼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만유인력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졌고 그 휜 공간을 결국 지구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빙빙 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력 현상은 실체로서의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뉴턴 이론에서 얘기했던 중력의 존재와 아인슈타인이 이론에서 얘기했던 시공간 구조의 어떤 형성, 이 부분이 이제 리얼리티로 만약에 뉴턴 이론이 현상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그럼 뉴턴의 만유인력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오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은 뉴턴 이론보다 더 성공적이에요. 뉴턴 이론이 뭘 설명을 못했냐면 그러니까 저 우주 바깥에서 태양을 이렇게 거쳐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월 일식 때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이 있으면 그 별빛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원래 빛은 직진을 하니까 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휘어 들어옵니다. 빛이 왜 휘어 들어오냐? 그건 상당히 그 시절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상입니다. 빛은 또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태양과 만유인력 그 뉴턴 이론에 따르면 태양으로부터 질량이 있으면 끌어당김을 받아서 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빛이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무리 커도 얘가 만유인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어 들어와요.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공간이 휘어서 빛은 직진을 하는데 공간이 휘어서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주의 수많은 현상들이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뉴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뉴턴 이론은 태양계에서 좋은 설명력을 가지는 이론이었지만 우주로 확장되어 가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뉴턴이 성공적인 어떤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뉴턴 이론이 그래서 가정하고 있는 중력은 실제로 존재한다. 또 뉴턴 이론은 참이다, 진리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론에 오면 또 그게 또 깨져버린단 말이죠. 자, 이렇게 결국은 어떤 이론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 추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측 자료밖에 없거든요. 이 관측 자료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실제로 그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 존재자들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제론과 도구론 논쟁입니다. 자, 이게 20세기 논리 경험주의 이후로 정통적인 과학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전제가 있냐면 과학 지식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에 의해서 항상 보면은 경험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제가 있냐면 경험은 우리가 무오류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이 경험 관측 자료의 바탕에서 그 이론이 그걸 설명하려고 등장했던 이론이 제대로 그걸 설명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평가는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런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지식에서의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어떤 실제론적인 반영, 자연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반영해내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과학 지식은 뉴턴 이론은 이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 설명력을 제공해줬고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은 뉴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해주면서 과학 지식이 점점 누적적이고 축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대전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논리경험주의 이후에 논리시스템주의 이후에 과학 철학에서 가졌던 주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류를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이 토마스 쿤입니다. 물론 전 시간에 아마 파이어벤트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주장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정통적인 주류과학 철학이 오류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많은 학자들이 중간중간에 했습니다만 그들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을 토대로 논증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주장을 펴나갔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논쟁은 가속화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토마스 쿤은 왜 설득력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과학의 역사적 사례로부터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 사례를 잘 모르고 분석을 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기존의 과학 철학의 정통적인 그 관점에 도전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지 못했을 텐데 이 토마스 쿤은 처음에 출발이 과학사였습니다. 그것도 우연하게 출발을 했는데 자기 이제 지도 교수가 총장이 됐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지도 교수가 총장이지만 아마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학의 역사라는 아주 그 교양 개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그 자기 제자인 토마스 쿤에게 야 이거 네가 해봐라고 준 거예요. 이 친구는 그 토마스 쿤은 제가 이 친구라고 말이죠. 토마스 쿤은 물리학 학위 과정에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물리학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스승이 이 과학사 강의를 좀 하라고 하니까 강의를 맡으면서 과학사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과학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해석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게 이전의 과학 철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과학관하고 다른 사례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전공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물리학을 하러 들어갔다가 과학사로 논문을 쓰고 나오죠. 근데 그 과학사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상화 일반화를 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추상화 일반화가 이제 철학이 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죠. 개별 사례에 머무르질 않고 그것들을 좀 더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철학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이제 덧붙여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그래서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또 과학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과학 철학적인 어떤 그 지표가 역사가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전통적인 주제의 과학 철학이 근본적으로 과학의 역사적 사례하고 맞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면서 새로운 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컸는지 보면 20여 개 국계 그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 시절에만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쿤이 이제 그 제자들이 각 사회과학 영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이드라인인 거죠. 경제를 자본주의 크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는 여러 가지 또 자본주의 안에서도 국가 자본주의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적합하게 표현하기 위한 뭔가 어떤 보편 개념이 필요했는데 그걸 찾은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초반이 되면 영국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 철학이라는 걸 한다고 다들 전공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제 철학에서 그때 철학이 토마스 쿤의 철학을 패러다임 철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영향을 줄 만큼 그 파문은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고요. 이어서 마무리 짓는 뜻에서 그 영향과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근데 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어떤 주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과학혁명의 구조 안에
다양한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엮어서 보편적인 개념 틀 안에, 체계 안에서 엮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는데 사례가 많고 사례가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2개 사례, 3개 사례는 이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례들은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개념, 용어는 표현은 똑같이 쓰지만 의미를 좀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혁명의 구조책 안에서 22가지의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죠.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은 이런 거다, 아니다, 이런 거다, 아니다, 이런 거다. 이렇게 논쟁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심지어 토마스 쿤을 극단적인 상대주의자로 해석하는 사람에서부터 완화된 상대주의자이면서 합리주의자 이런 영역으로 평가하는 스펙트럼이 형성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학자들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할 정도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토마스 쿤이 이제 학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아무래도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990년대 후반에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쓰지를 못하고 결국 죽었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작업을 하신 분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했던 작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분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그러면 패러다임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이쪽부터 아래부터 보시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언어 학습 그 이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언어 학습을 할 때 어떤 대표적인 표본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어떤 그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다른 이제 언어의 변형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틀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이제 표준예 또는 모범예로 또는 모범 모형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쪽에 거기 인용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를 처음으로 초판을 번역하신 분께서 역자 해설에 쓰신 내용인데 가장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과학교육에서 습득하게 되는 것은 흔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인 과학적 개념의 정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용어들이 사용된 예제들을 푸는 표준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과학 연구가 수행된다는 실제 과학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과학 활동을 어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표준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변형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비유하게 된 것이 쿤의 패러다임의 출현을 낳았다. 이렇게 쓰시는데 잘 정리를 해주신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어떤 정의로부터 어떤 개념의 정의로부터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개념을 더 명확히 해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에서의 모습이 어학에서 언어학습하고 유사한 그런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범용으로 삼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 어떤 패턴, 그것을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패러다임은 명확히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 분석가에 의하면 22가지 의미를 쓰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쿤이 2판 후기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밝힌 것 같고요. 거기 3쪽에 각주 2번에 보시면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은 어느 주어진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집합을 가리킨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또 조금 더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다임은 그런 집합에서 한 유형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모형이나 또는 예제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집합일 수도 있고 그 집합의 소규모의 모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정리를 해보면 이 패러다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그런 요소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어떤 과학의 본성을 논할 때 내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겠죠.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게 뭐냐, 법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들의 의미는 뭐냐, 이런 그 다음에 그 과학 활동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주는 표준적인 방법은 뭐냐, 실험과 장치는 실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이제 내적인 그런 고려 사항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만으로 패러다임을 정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이 공유되어 있는 하나로 이렇게 잘 엮어져 있는 것을 패러다임으로 보질 않고 그거 플러스 그런 내재적인 요소들 플러스 외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과학 외적인 분야라면 이제 과학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과학 이론은 정확해야 된다. 과학 이론은 간결해야 된다. 과학 이론은 또 체계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과학 이론을 바라보는,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결성의 요청은 지금도 현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학 이론이 등장하면 우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때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이론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제기합니다. 그런 간결성의 이면에는 신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 세계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결하게 세계를 설계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나치게 복잡하게 이론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간결성의 어떤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이론이 갖춰야 될 어떤 요건 같은 거죠. 이런 면들이 이제 하나의 가치고요. 또 그 과학의 어떤 그 내용들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으로 바뀔 때 어떤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변화가 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사물의 운동은 그 사물의 내부에 이미 그 운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인과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목적에 대한 것도 이제 원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물 그 자체의 운동은 그 사물 내부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질이 무겁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그 원리를 따르면 무거운 물질일수록 더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현상적으로는. 근데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 일화하겠습니다만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그 역학,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물의 운동이 내적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사례가 되죠. 그래서 뉴턴은 사물의 운동이 내부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힘의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인 그 운동의 원인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이걸 떨어뜨리게 했을까, 사과를 떨어뜨리게 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이 이제 만유인력을 찾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들 이런 것들도 패러다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그런 형이상학의 문제도 과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든 이제 과학자들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과학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을 할 때 A라는 과학자 집단은 꼭 그 실험을 하는데 이런 A라는 방법론을 쓰고 B라는 과학자 집단은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꼭 그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과정에서 또는 학습 과정에서 그들이 갖추어왔던 여러 가지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스승에서부터 스승의 스승이 쭉 해왔던 방법론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에서도 어떤 특이한 수학을 쓴다 그러면 그 계열은 그쪽을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실험을 해도 이제 특정한 어떤 방식의 실험을 이제 강조를 하죠. 이렇게 과학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된 어떤 관습 또는 신념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전통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패러다임을 구성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결국 패러다임은 과학을 바라볼 때 패러다임으로 과학을 바라본다는 것은 논리 경험주의나 논리 실증주의에서 그러니까 정통 과학 철학에서 과학을 바라볼 때 지식으로 과학을 바라봤는데 이들은 지식으로서 과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식뿐만이 아니라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까지를 과학의 범주 안에, 개념 범주 안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본성을 논할 때 논리 경험주의나 논리적이고 경험론적인 접근에서 취해왔던 주류의 과학 철학은 과학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푼의 패러다임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은 그 중에 일부이고 그 외에 과학적 활동들, 액티비티 부분들이 함께 포괄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하나의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례 분석을 토마스 쿤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근대 이전의 천문학에서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에서 근대 이후의 천문학, 지동설에 입각한 천문학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정통 그 과학 철학의 관점에서는 과학 이론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은 한 2000년간 유럽 사회를 가장 훌륭한 천문학 이론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천문 현상들을 그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의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결국 끊임없이 이론을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기본 대원칙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은 그게 원래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가설을 끊임없이 붙여나갑니다. 원래 이론에다가 수많은 보조 가설들이 붙다 보니까 결국은 조각보처럼 되고 이게 깨끗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 성립하고 저기서는 저기 성립하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성이 증가하는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상 설명력은 뛰어나죠. 현상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툴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20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천동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그리스 시절에 이제 철학자들이 천상계, 지상계를 구분을 했었고,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상계에 있는 인간계는 불완전하고, 천상계는 완전한 계고, 천상계가 완전하다는 것은 기하학적인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범용과 원형이 천상계에 존재한다. 그것들도 지배하는 총괄 주관자가 바로 신이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모든 원운동을 하고 있는 천상계가 완전한 세계고, 지구는, 중심에 있는 지구는 주변적인 그런 불완전한 계가 된 거죠.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바꾼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보조 가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누더기 이론을 만들어 왔지만 아까처럼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지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동설로 바뀔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이론을 받아들인 수많은 이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아무리 해도 이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지구가 지금 지동설에 의하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반경이 6,000km니까 원주를 하면은 2파이R 해가지고 한 4만 km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에 4만 km를 도는 거죠. 원이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그럼 24시간으로 나누면 시속 한 1,500km에서 한 2,000km가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표면은 시속 1,500km에서 한 1,700km로 돌고 있어요. 비행기보다 한 두세 배 빠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 움직임을 하나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우선 그거를 해결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여기 땅에 딱 막대기 박힌 것처럼 박혀 있으니까 못 느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10m 높이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지구는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가 곧 떨어지는 사이에 지구가 돌면 돈 만큼 뒤에 사과가 떨어져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동설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걸 과학적인 어떤 그 이론으로 천문학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 스스로가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들도 그냥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고요. 더더욱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관성의 법칙으로 해결을 했죠. 두 번째 문제도 같은 관성의 법칙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을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버스를 타러 갈 때 버스가 등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손잡이를 안 잡아도 움직임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없이 카트를 치고 있으면 내가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그런 등속도로 가면 정말 배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등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낀다는 거고요. 떨어지는 그 사과의 나무도 달려있는 나무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을 못했냐면 왜 나무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구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 지구에 사람이 뭔가 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그 관계가 뭔지 그건 찾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본인이 못했고 결국 뉴턴이 한 셈이죠.
것이 있어서 지구와 인간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호 연결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찾아내지 못하고 뉴턴에게 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천문학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이 주장되면서 천문학 이론이 완성되는 데까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려요.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제 토마스 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험적인 사실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잘못된 과학이론이면은 false에서 틀리고 새로운 과학이론이 이 현상을 설명하니까 옳고 해서 새로운 기존 이론이 폐기되고 새로운 이론이 경험에 근거해서 그때그때마다 적합하게 판단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큰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천문학 이론은 있고 지동설이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 들어있는 천문학 이론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어떤 특징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의 어떤 성장과 발전 과정은 이론과 경험 자료 안에 어떤 입증 관계, 확증 관계, 반증 관계만 가지고 이론이 수용되고 폐기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원리, 세계관, 다양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것들이 이제 그 모든 판단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하나의 모형을 만들 때 썼던 사례고요. 또 다른 사례는 뉴턴의 이제 이론이 결정론 이론인데 이제 양자역학 이론이라는 비결정론 이론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결정론이 비결정론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사례 분석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물리학에서 두 가지 사례였지만 화학에서 또 사례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물질이 타는가? 연소 이론이죠. 연소 이론을 놓고 그 이전에 이제 근대화이라고 하기 이전에 플론지스톤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플론지스톤 이론은 그 유럽 사회를 한 100년 동안 지배를 했던 가장 훌륭한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플론지스톤 이론은 이제 물질의 사물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잘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근대 화학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항들이었는데 다만 플론지스톤이라는 음의 질량을 가진 어떤 원소가 있어서 어떤 사물을 태울 때 플론지스톤이 방출이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그 나무를 태우면 그 재 무게가 원래 나무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재 무게가 더 무거워졌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원소들 간의 화학 반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플론지스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나무 속에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플론지스톤이 있는데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입자들 간의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연소를 설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업적인데 다만 음의 질량을 가진 플론지스톤이라는 것을 개입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라부아제 같은 사람들이 그거는 음의 질량을 가진 플론지스톤이 나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산소가 개입을 해서 산소가 연소를 하게 하고 결국 그 나무의 재라는 것은 산소가 함께 포함된 그 무게다 해서 산소 이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어떻게 연소작용을 하는지를 몇 가지 가지고 실험을 해요. 산소가 들어있는 곳에 생명체가 계속 살아간다는 거, 촛불이 계속 켜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이게 이제 산소 공급이 없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꺼지고 생명체가 죽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패러다임, 그러니까 플론지스톤 패러다임에서 산소 연소 이론에는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거는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이 지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이렇게 거대 규모의 패러다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도 패러다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럼 이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흔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과학 지식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과학 철학에서는 과학 지식이 연속적이고 누적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과학 이론 자체가 어떤 보편 타당한 그런 내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마스 쿤은 과학 지식의 발전의 흐름이 과학의 발전의 양상이 과학사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과학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이라는 것도 약화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문제제기를 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지식,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다가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혁명에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그 패러다임 안에는 정상과학이라는 노멀 사이언스라는 그 일종의 활동 개념인데요. 정상과학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패러다임이 아직 등장한 직후에는 다양한 어떤 그 시도들이 서로 무질서 속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 패러다임은 같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 그들 학자들끼리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방법론도 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이슈가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도 문제 설정이라든가 주제 의식 같은 것도 정리가 되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을 깊게 교육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정상과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정상과학 활동은 기본적으로 누적적이고 축적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그 활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는 처음에는 10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좀 더 세련된 이론이 나와서 20개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좀 더 세련된 이론이 나와서 100개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현상 설명력도 이론이 세련화되면서 더 넓어지는 일종의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장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이론이 또 한계에 부닥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례들을 이 사람 이제 변칙 사례라고 해서 아노말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상과학을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아노말리가 등장을 하면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무시하거나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나온 데이터야. 그래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거 오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결과다. 그러니까 다시 실험을 하면 정상적으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풀지 못할 뿐이지 조금 더 세련된 이론이 나오면 이거 곧 풀릴 거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류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보거나 간과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이론을 좀 더 세련화하면 이는 곧 그 안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아노말리가 나와도 자기의 정상과학 활동에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아노말리들이 더 쌓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이 갑자기 야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 접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적인 이제 어떤 이론들이 다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안적인 이론들은 초기에는 주류의 어떤 그 흐름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겠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대안적인 이론을 만들면서 그들이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아노말리들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를 우선 강력하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단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설명했던 것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작업이 고도화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작업을 하는 쪽에 기존의 정상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요. 이게 틀리고 저게 맞을 수도 있겠네.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쪽 편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균형이 깨지면서 혁명이 일어나듯이 이 패러다임, 기존의 정상과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동설, 지동설, 그다음에 프론지스톤 이론과 산소, 그다음에 뉴턴 이론에서 양자 이론으로 이런 넘어갈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그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너무 과학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잘 일반화해서 추상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철학자들한테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또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또 혼동을 주는 게 이 책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또 장점이기도 하죠. 열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게 하니까요. 그런 일련의 변화 과정을 어떤 한 과학자가 기존의 정상과학에 있던 과학자가 새로운 정상과학 활동으로 넘어갈 때 그 선택은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사례가 이 사례는 이쪽에선 설명을 못하고 저 사례는 여기서 설명하고 얘들은 또 기존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까지 설명하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개정처럼. 그리고 기존에 정상과학 활동을 하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패턴이 자기들의 패러다임이 옳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그 안에서 이론을 전부 세련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종과 같은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와 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의 과정이 상당히 우연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사회혁명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 과학에서조차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20세기를 살았던 과학자 또는 과학을 공부했던 철학자들에게 쇼킹한 이야기가 과학에서조차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본질이 뭐냐라는 게 한 파트로 되어 있고,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 정상과학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정상과학이 등장해서 발전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떠냐. 그런데 세 번째는 변칙 사례가 등장하면서 이 정상과학의 위기가 있고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칙 사례의 등장과 이 정상과학이 위기를 만들고 일련의 과정을 또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 네 번째는 그런 이제 그 위기가 이제 심화되면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패러다임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네 파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함의가 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과 정상과학 같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8쪽에 가시면 이제 이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소위 불가통약성, 인컨멘주러블이라는 불가통약적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두 패러다임이 이제 혁명이 이루어질 만큼 서로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이론은 다운이 되고 새로운 이론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쿤이 이제 설명을 할 때 패러다임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통약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요청이 되고 있고, 그래야만 이 혁명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겠죠. 과학혁명이라는 표현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혁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체될 때 일어나는 걸 혁명으로 봤다면 그 두 패러다임 간에는 전혀 공통적인 요소도 없고 비교 불가능하고 이질적이고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불가통약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쿤의 주장의 핵심은 이 역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이 과학이론들이 상호 간의 공략적인 요소가 없는 불가통약성 논증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패러다임들이 서로 전혀 각자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존재해왔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모든 패러다임들에게 동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 기준은 없다. 그런 면에서 쿤의 입장은 합리주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의 핵심 그 아규먼트로 불가통약성 아규먼트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불가통약성이 쿤에게서 4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9쪽을 보시면 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쿤이 이제 불가통약성 개념은 서로 다른 요소들 간에 불가통약성의 서로 다른 4가지 요소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과학에서 개념들 혹은 언어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이론 언어입니다. 이 언어들 간의 불가통약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언급하고 있냐면 관찰 자료들 간에 또는 지각 양식에서도 불가통약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불가통약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핵심 문제가 뭐냐, 이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패러다임과 현 패러다임 간에 좀 뭔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주제들이 서로 이질적이고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쪽에 불가통약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 어떤 이 설명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그 적합성의 기준을 논할 때 불가통약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그 어떤 설명의 적합성 기준하고 지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그 설명 적합성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전혀 이질적이고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4가지를 이렇게 4가지를 좀 어떻게 보면 병렬적으로 좀 나열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쿤으로서는 역사 속의 사례들이 다양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제 철학자들이나 또는 다른 이걸 적용하려는 여러 어떤 학문 분야 학자들이 볼 때는 쿤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불가통약성이냐, 어떤 요소들에 대한 통약성은 근본적인 걸로 봐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이 4가지가 서로 병렬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개념, 이론 언어에서의 불가통약성이라면은 언어 자체가 전혀 이질적이기 때문에 번역 가능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비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 자료나 지각의 양식에서의 불가통약성인데, 예를 들면 관찰이 서로 다르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 이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할 때 실제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동설에 입각해서 천문학 이론을 했고 또 그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동일한 현상인데 이 관찰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보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느냐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태양을 행성으로 봤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지구가 태양의 행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본질적인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자료나 또는 지각의 양식에서 같은 현상을 보다도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2개가 동시에 양립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불가통약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풀어야 될 목록에서의 불가중요성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 낙하 현상을 설명할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 낙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내적인 어떤 속성에서 찾고자 했다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일으켰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내부에서 어떤 동인이 있어서 그것을 낙하로 이어지게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걸 연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어디다 관심을 두냐면 그렇죠? 외부에 어떤 힘이 있길래 이걸 떨어뜨리게 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전혀 내가 풀어야 될 과제나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 주제와 과제가 달라지는 것, 그 순간 차이성이 발현될 거예요. 우리가 전통 고정관념에 취해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그곳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게 보일 수가 있겠죠.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을 다시 거꾸로 세워서 보든 재해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관심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과학혁명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주제, 문제들이 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들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적어도 언어가 완전히 이질적인 언어여서 서로 대화나 번역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면은 이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관찰 자료부터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 전체 시스템이 다 흔들리겠죠. 적어도 우리가 관찰 데이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다르게 했을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어떤 것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찰 자료가 예를 들면 거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또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태양을 행성으로 갔는데 지구 주위를 도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더라 이거죠. 그럼 이때 행성의 지시체는 달라졌죠. 하지만 행성의 개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의미와 지시체를 구분을 한다면 지시체 부분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의미의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면 언어적인 소통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그 지시체가 뭐냐를 교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시체와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질적인 어떤 그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의식이 우리가 주제를 풀어야 될 과제, 문제들이 달라진 경우에 불가청약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안에는 언어들 간의 의미 소통은 적어도 이루어진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그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처음에 그 의미, 언어 개념의 불가청약성이니까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진행된 사례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논쟁자들이 훈의 이런 주장을 놓고 훈의 불가청약성 논증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라는 것을 자꾸 논쟁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훈의 상대주의의 핵심으로 자꾸 이제 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과학 철학을 했던 논리 경험주의자,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훈의 그 상대주의, 훈의 불가청약성 논증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 언어의 불가청약성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고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훈이 만약에 과학 언어나 개념의 불가청약성을 인정을 했다면 자기 모순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변칙 사례를 가지고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해명이 안 됐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해명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두 패러다임 간의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뭔가가 변칙 사례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언어 간의 개념 간의 불가청약성이 있다면 이 두 개는 어떤 영역이든지 중첩이 됐었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불가청약성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칙 사례가 계기가 돼서
이런 패러다임 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자기 모순적이다, 자기 반박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푼의 불가통행성 논증 또는 그에 입각한 상대주의적 푼의 태도를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학 언어 개념에서의 불가통행성 아주 강한 상대주의로 규정을 했을 때 푼을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입장은 푼의 상대주의 또는 푼의 불가통행성 논증을 그런 근본적인 레벨로까지 가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풀어야 될 목록들의 어떤 차이에서 설정을 한다면 언어적인 어떤 소통은 충분히 적어도 의미상에서는 공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바탕에서 관찰 자료들에 대해서도 공유가 일부 가능하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하나의 패러다임과 또 다른 패러다임의 어떤 중간에 그것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되는 변칙사례의 경우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종합적으로 푼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푼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푼의 상대주의는 완화된 온건한 상대주의다. 그리고 그 사람이 토대하고 있는 불가통역성 논증은 언어 개념 또는 관찰 지각 양식에서 불가통역성이 아니라 과제들의 목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들의 목록에 불가통역성으로 발견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는 그래도 일부분 용어들에서의 어떤 비교가 시체 차원에서는 달라지는 요소들이 존재하겠죠. 의미상에서는 공유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들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푼의 불가통역성 논증에서 푼이 얘기했던 4가지 요소 가운데 푼은 답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뭔가 어딘가에 기본이 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저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꾸 요청을 했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걸 놓고 푼의 입장을 이제 비판하고 반론을 당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통역성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푼의 책을 보면 어떤 요소는 정말 개념들의 불가통역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어떤 데에서는 그걸 가져가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푼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역사학이죠. 역사학의 사례를 하나의 획일화된 유형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걸 원하였던 사람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합리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이 철학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꾸 극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푼의 입장을 본다면 한편으로 상대주의적인 요소와 또 한편으로 합리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재해석을 좀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진행했던 과학 철학의 큰 흐름이 저희 그 과학 철학을 하는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푼적인 어떤 과학 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접근을 하게 되면 정통적인 과학 철학으로부터 벗어난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푼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 그 자체, 언어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활동과 그들의 신념, 관습, 문화 이런 걸 통틀어서 보기 때문에 과학 사회학이라든가 또는 과학의 역사, 과학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이 다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철학, 과학사, 과학 사회학자들이 협동 연구하기에 참 좋은 소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통 과학 철학에서 볼 때는 외도지만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협동이나 융합 연구의 분야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틀을 제시해 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을 제가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푼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자들이 해왔던 합리주의와 상대주의의 그런 틀에 같은 어떤 논쟁의 구조 속에서 푼을 봐서는 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푼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재해석이 앞으로 담론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